신용카드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쓰다 보면 정작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건지 카드에 휘둘리는 건지 모를 정도죠. 쌓여가는 이자부터 리볼빙, 현금 서비스까지 생소하고 복잡한 용어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빚이 늘어나 있곤 하죠. 과연 이 신용카드는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걸까요? 신용카드가 탄생한 배경과 국내 도입 과정,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유독 금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정겨운 옛 구멍가게의 외상장부 이야기를 빌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신용카드가 왜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확실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신용카드의 기원은 생각보다 매우 황당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는 1949년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업가가 지인들을 초대해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와인과 스테이크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제에 순간이 오자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호텔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긴 셈이죠. 다행히 부인이 지갑을 챙겨와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겪으며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머지않아 21세기인데 왜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만 밥값을 치를 수 있는 걸까? 내가 이 식당의 단골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참 편할 텐데 라고 말이죠. 이듬해인 1950년 2월 그는 변호사 친구인 랄프 슈나이더와 손을 잡고 종이 카드 한 장을 만들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제안했죠.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신용은 우리가 보장할 테니 식사비는 한 달 뒤에 일괄 정산해 줍시다. 식당 주인이 이를 수락하며 인류 최초의 신용카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회사가 바로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직관적인 의미죠. 초기 회원은 창업자의 지인 200여 명에 불과했고 가맹점 역시 뉴욕의 식당 14곳이 전부였습니다. 연회비는 단 $5였지만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회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이죠. 왜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무거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의 성공을 목격한 은행들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뱅크 아메리카드를 출시하는데 이것이 훗날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비자, Visa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자카드의 뿌리가 여기 있죠. 이에 맞서 다른 미국 은행 연합은 마스터차지라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것이 현재의 마스터카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한 비자와 마스터는 1960년대 미국 은행권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낳은 산물입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바로 그 카드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나라의 첫 신용카드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969년 7월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 카드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카드 제작에 필요한 특수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은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정리해 일본 도쿄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제작된 카드를 공수해 온 것이죠. 1969년 6월 14일 마침내 도쿄에서 제작된 378장의 카드가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신용결제 역사의 서막이었죠. 하지만 초기 모델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신세계 백화점 임직원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사용처 또한 해당 백화점 하나로 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백화점 전용 외상 장부를 명부화한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1972년이 되어서야 플라스틱 카드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를 기점으로 신용카드는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결제 가능한 범용 카드는 1978년에야 비로소 등장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미국 비자와 제휴하며 카드 발급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후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5개 주요 은행이 여러 은행이 힘을 합쳐 결성한 은행신용카드협회가 오늘날 BC카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 카드사들이 연이어 등장했죠.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규모는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1985년 당시 600억 원 수준이었던 카드 이용액을 보면 10년 뒤인 1995년에는 49조 원으로 다시 2002년에는 무려 6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 뒤에는 2003년 카드 대란이라는 유례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발급 경쟁 속에 빚 감당이 불가능한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고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쓰면 더없이 유용한 도구지만 자칫하면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2003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의 작동 원리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옛날 구멍가게의 외상 장부를 예로 들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동네 가게에 자주 가셨던 기억나시죠? 계산대 한편에 늘 자리를 지키던 낡고 두툼한 수첩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표지엔 때가 꼬질꼬질 묻고 고무줄로 칭칭 감겨있던 그 장부 말이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우리는 이모, 이번엔 달아놓아 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는 장부를 꺼내 이름과 날짜, 금액을 적고 월급날엔 꼭 갚으러 와야 해라며 물건을 내주셨죠. 신용카드는 사실 이 아날로그 외상 장부가 금융기관으로 시스템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대신 은행이 그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원리는 같습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해줍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결제일에 내 계좌에서 그만큼을 가져가는 구조죠. 이게 신용거래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약속된 결제일까지만 갚으면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때 외상값을 갚으면 아무 문제 없던 옛날과 똑같죠. 진짜 비극은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거 구멍가게 사장님이 아무에게나 외상을 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돈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외상이 가능했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동네에 오래 거주했거나 평소 현금으로 꾸준히 구매했거나 지난달 외상값을 정확히 갚은 신뢰할 만한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은행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개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예전의 등급제 방식에서 현재는 점수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이 점수를 산정합니다. KCB와 나이스라는 기관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죠. 카드 대금 연체 여부, 대출 규모, 공과금 납부 실적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한도도 늘어납니다. 추후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혜택도 커지죠. 반면 점수가 낮으면 기본적인 카드 발급조차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 점수는 인생의 성적표와도 같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본론입니다. 다시 외상장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장님의 태도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밀린 돈부터 해결하라며 물건을 안 내주기도 하죠. 빚이 오래되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에 잔액이 없으면 카드사는 즉각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연체 이자입니다. 이 금리가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연사 5% 수준인 것에 비해 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무려 15%에서 20%를 상회합니다. 대출 금리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의 함정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구멍가게 사장님이 외상값을 한 달 못 갚을 때마다 2%의 이자를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원의 빚을 지고 한 달을 넘기면 갚아야 할 돈은 102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만 원의 이자가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달에도 못 갚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원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이자가 포함된 102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2%의 이자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빚은 104만 400원이 되고 세 번째 달에는 106만 200원으로 불어납니다.
처음엔 사소한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1년, 2년 쌓이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커집니다. 빚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100만 원이었던 원금이 2년 만에 160만 원이 되고 3년이 지나면 18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채가 스스로 몸집을 키우는 셈입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의 공포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카드 빚은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볼빙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영어 이름이라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많은 가게 경제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라면 분명 이렇게 꾸짖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외상을 밀리면 못 써. 이번 달에 쓴 건 이번 달에 다 갚아야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죠. 예전 분들이 악착같이 빚을 청산하려 했던 건 다음 달로 미루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결제일이 다가오면 친절하게 문자나 전화를 하죠.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와서 부담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10%인 30만 원만 우선 입금하세요. 나머지 270만 원은 저희가 다음 달로 연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당장 300만 원을 마련해야 했던 상황에서 30만 원만 내면 되니 마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그때 다 갚지 뭐라는 생각으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2월 된 270만 원에 대해 매달 고금리 이자가 붙는데 그 이율이 연 15-20%에 달합니다. 거의 사채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더 큰 문제는 다음 달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생활 패턴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300만 원이 청구됩니다. 지난달 2월 된 270만 원과 합치면 무려 570만 원입니다. 결국 또 부담을 느껴 리볼빙을 신청하고 겨우 일부만 갚은 채 나머지는 다시 다음 달로 넘기게 되죠. 1년만 지나도 빚은 0만 원, 이 0만 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매달 월급을 전부 쏟아부어도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에 머물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리볼빙을 한번 신청하면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 번만 쓴 줄 알지만 실제로는 계속 빚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가 회전한다는 뜻의 리볼빙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외상이 아니라 사채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리볼빙은 사실상 세련된 옷을 입은 사채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혹시 지금 리볼빙을 이용 중이라면 오늘 당장 카드 앱을 열어 해지하십시오.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에 빚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6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신용카드는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이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카드를 만들기 전 연 이율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연히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된 소비 패턴에 맞춰 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선택하세요. 주유면 주유, 쇼핑이면 쇼핑 카드를 말이죠. 넷째, 매달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카드 때문에 가게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째, 카드 한도의 30% 이내로만 사용하십시오.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90만 원 정도만 쓰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섯째, 결제 대금은 반드시 자동 이체로 설정하세요. 단 하루만 연체되어도 신용점수가 폭락하고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뉴욕, 지갑을 잊고 식당에 갔던 한 남자의 일화에서 시작된 신용카드는 1969년 한국에 도입되어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현금보다 안전하고 혜택도 많으며 신용 점수까지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잘못 다루면 2003년의 카드 대란처럼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웃과 외상 거래를 할 때는 서로의 얼굴을 알기에 미안해서라도 꼭 갚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얼굴 없는 기업과의 거래입니다. 심리적 저항감이 없다 보니 쉽게 긁게 되고 결제 능력이 부족하면 리볼빙에 손을 대다 결국 복리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은행에 외상을 지고 있다. 이 경각심만 있다면 카드는 여러분의 훌륭한 자산 관리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혜택은 최대한 누리되 이자는 단 1원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카드 사용의 정석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계획적인 금융생활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되었다면 저희 콘텐츠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신용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의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찾던 공간이었는데 말이죠.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영화나 한 편 볼까라는 제안은 참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내뱉기가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주말 관람료가 15,000원에 달하다 보니 둘이서 팝콘 세트 하나만 곁들여도 어느새 지출은 4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제 영화 보고 밥 먹자는 약속이 웬만한 외식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분명 인상되었는데 정작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장 측은 관객이 오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하고 대중은 비싼 가격 때문에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이 기이한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그 내막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요즘 흥행작이 개봉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봐야지 라는 말입니다. 어느덧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대답이 되어버렸거든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플랫폼의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한 편 값보다 저렴해지면서 극장 요금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국내 연간 관객 수는 2억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바닥을 쳤고 일상을 되찾은 뒤에도 2023년 기준 1억 2천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4번은 극장에 갔다면 지금은 그 빈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셈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국도 끝났는데 왜 관객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OTT의 대중화나 여가 생활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지만 정작 대중의 대답은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영화관의 가장 큰 단점으로 비싼 관람료를 지목했거든요. 심지어 관객 4명 중 3명은 티켓값만 인하된다면 다시 극장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중이 극장을 버린 게 아니라 극장이 관객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는 도구가 바로 15,000원이라는 가격표였던 거죠. 대체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솟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감아보겠습니다.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주말 티켓은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극장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조차 전국 지점의 30%를 폐쇄하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던 것이죠. 이에 따라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15,000원이라는 5년 전보다 40%나 비싼 지금의 가격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세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CGV는 2023년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극장 측은 아직 관객 수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 단체들이 2024년 극장 3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제각각인 세 기업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을 올릴 수 있냐는 의구심이었죠. 물론 극장 측은 담합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위기라는 명분으로 올린 가격이 위기가 일단락된 뒤에도 유지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한 그 비싼 관람료는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 대목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합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15,000원이지만 실제로 극장이 정산받는 1인당 평균 금액, 즉 객단가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실제 객단가는 약 6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의 3분의 2 수준도 안 되는 셈이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로 통신사 제휴나 카드사, 프로모션 등 각종 할인 혜택이 그 차액을 상쇄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할인 비용을 극장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계 전원에 따르면 이 할인액의 상당 부분이 영화 제작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확인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파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관객 1인당 실제 매출은 약 655원이었으며 그중 제작사가 손에 쥐는 몫은 관객 한 명당 고작 8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명 넘게 관람한 대형 흥행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작사가 관객 한 명에게서 얻는 이익이 4영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결국 현재의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관객은 비싼 요금의 발길을 끊고 극장은 손님을 모으려 할인을 남발하지만 그 비용, 부담은 정작 콘텐츠를 만든 이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티켓값은 올랐으나 영화계는 더 가난해지는 이 기이한 모순이 한국 영화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망설이는 동안 그 대가를 가장 정당하게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소외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생태계는 우리가 마주하는 영화의 색깔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본의 속성은 본래 실패에 따른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손실이 두려운 투자자들은 이제 확실한 두 갈래 길로만 움직입니다. 100억 원 이상 쏟아부은 대작, 블록버스터이거나 아니면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는 초저 예산 영화뿐이죠. 실패해도 견딜 만큼 거대하거나 망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 작거나 말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극장의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풍성했습니다. 300, 400만 관객을 모으며 소소한 담론을 형성하던 작품들 말이죠. 탄탄한 각본과 훌륭한 배우진이 어우러진 소위 잘 만든 중급 영화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규모의 콘텐츠가 튼튼해야 산업 전체의 기초 체력이 유지됩니다. 대작 한 편의 성패에 따라 영화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영화계는 다양성이 메말라버린 숲과 같습니다. 거대한 침엽수 몇 그루와 이름 모를 잡초들만 남은 풍경이죠. 그러다 보니 관객들 사이에서도 요즘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진짜 없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대화 소재가 되어주던 그 허리 영화들이 실제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론이 다소 무거워졌는데 그렇다면 극장은 현재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극장 역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우리를 맞이하며 현장 직원은 예전만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점의 팝콘 가격은 시중보다 비싸졌고 로비는 어느덧 영화 포스터 대신 캐릭터 굿즈 판매대가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콜라보 카페가 들어서거나 게임,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화라는 본질과는 점차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극장 측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메가박스만 하더라도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해 본사 건물까지 매각했을 정도니까요. 고비용 저효율에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극장은 묘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곳이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인지, 팝콘과 굿즈를 파는 복합 쇼핑몰인지,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찾는 프리미엄 라운지인지 모호해진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극장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광장에서 점차 선택된 사람들만 즐기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요금이 올랐다는 불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극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위기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극장에 가는 행위는 단순히 영상물 하나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웃고 함께 숨죽이며 감정을 공유하던 그 경험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영화 봤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던 수많은 대화들.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밖으로 이끌던 그 설렘, 그 모든 가치가 1만 5천 원이라는 티켓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소비하며 지냅니다. 더 편안하고 저렴하며 선택지도 넘쳐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공동체적 경험 하나를 조용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객이 돌아와야 극장이 변하고, 극장이 변해야 영화가 살아나며, 영화가 살아나야 다시 투자가 이어질 텐데, 결국 무엇이 우선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명쾌한 해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한 번쯤 깊게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1만 5천 원이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힌 우리 영화관의 현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